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야 정리하게 되어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지 이혼할 거라곤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3년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사건의 발달은 결혼하고 나서 1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니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말을 회사 직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한 달 정도 쉬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받은 뒤 집에서 당분간 쉬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자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하나뿐인 장남이 다쳤다고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셨어요. 시누이는 자기 오빠의 모습을 지켜보더니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라며 한 달 정도 쉬는 걸론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달 쉬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세웠고 시누이의 말을 듣고 있던 시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저를 보시곤 제 생각은 어떠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모가 한마디 하셨네요. 내 아들의 몸이 우선인데 몇 달을 쉬던 몇 년을 쉬던 완전히 몸이 회복되고 나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너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회사로 출근하는 걸 원할 거 아니야. 다 낫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회사에 출근해서 턴나기라도 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푹 쉬었다가 일 시작하면 되겠다. 한동안 엄마가 자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때까지 걱정 말고 며느리 너는 집에서 쉰다고 눈치 주면 안 된다. 놀다 다친 것도 아니잖아. 엄마도 참, 새언니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결혼 1년 차인데 눈만 마주쳐도 꿀이 떨어질 시기 아니에요? 오빠, 나도 엄마 따라서 자주 올 테니까 새언니가 일 안 하고 밥만 축낸다고 뭐라고 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아빠도 같이 올 거죠?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남인 오빠가 다쳤는데 자주 들여다 보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아들이 허리가 다쳤다는데 당연히 자주 와서 살펴줘야지. 우리처럼 관심 가져주는 가족들도 없을걸. 세아가 그렇게 해도 되지.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다치는 바람에 놀라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얼굴 보러 자주 오겠다는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남편을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저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게 될지 몰랐네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허리를 다친 이후부터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과 함께 쓰는 안방이었고 나머지 2개의 방은 신혼집이라 제대로 갖춰놓은 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 아이 방으로 꾸며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머님, 지금 이 많은 짐들은 뭐예요? 오늘은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쪽 방에서도 아가씨가 짐을 풀고 있던데 여기서 지내실 건 아니시죠? 보면 모르겠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내 아들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그래도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너는 새벽같이 회사로 출근하잖아. 그 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주려고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아들만 신경 써줄 수는 없잖아. 몸은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우리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로 한 거다.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 방해될 일도 없을 테니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새언니 왔어요? 저쪽 방이 그래도 제일 작은 방이라서 저기는 제가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두 번째 방을 사용하시는 것보단 큰 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냥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우리 오빠 수발 들어주려고 오신 건데 쉬시는 것만큼은 편하게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유, 됐다. 잠깐 얹혀 있는 건데 뭐하러 불편한 일을 만들어. 괜히 그렇게 했다가 속으로 내 욕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내는 걸로 만족한다. 저녁은 내가 미리 차려놨으니까 너는 그냥 밥만 퍼서 먹으면 될 거다. 우리는 진작에 먹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옷 갈아입고 쉬도록 해라.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동하셔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신우는 계속해서 안방은 시부모님께서 써야 한다고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남편을 좋은 표정으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며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물어보자 남편은 눈치도 없는 건지 이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라며 오히려 자기 식구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갑자기 옆으로 돌아 눕더니 인상을 쓰면서 자기 몸이 빨리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냐면서 큰 목소리로 되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몸이 좋아져야 회사로 복귀할 거 아니야. 맨날 누워있는 나는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이 다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둘의 집이기도 하지만 나도 편히 쉬어야 될 공간이라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부모님부터 아가씨까지 집안에 있으면 내가 발 디딜 틈이라도 있겠어? 주방에서 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가족끼리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실망스럽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줄 알았어. 어떻게 환자인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다들 좀 들어와 보세요. 갑자기 왜 그러냐? 무슨 일인데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르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안 좋은 거 몰라? 세아가 무슨 일인데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야? 뭐겠어요? 우리가 한마디 말도 없이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오빠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새언니, 내 말이 맞죠? 봐봐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너 정말이니?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너는 아직까지 마음을 전부 열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 알았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말 안 해서 미안하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도록 하마. 당신 풀어놓았던 짐들 다시 전부 다 싸서 차에 실어 놓으세요. 뭐라고? 이제야 짐 정리 끝났는데 다시 전부 차에 실으라는 거야? 세아가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건 아니지? 가라고 하면 가긴 하겠지만 우리도 이 집에 있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허리를 크게 다쳤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것뿐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야 되겠니? 나보다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불만인 거잖아요. 이 집이 당신 거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순식간에 집안의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시부는 한숨을 쉬면서 풀어놓았던 짐들을 다시 싸기 시작했고, 신우는 저보고 간호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하라며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면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시모는 제가 보라는 듯 신우에게 화를 내면서 짐이나 다시 싸라고 화를 내셨고, 남편은 몇 달만 봐주면 되는 걸 가지고 조금의 배려도 없다면서 저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돌아 누웠습니다. 이미 전부 다 벌려놓은 상태라 짐을 다시 싸서 보내는 것도 참 난감했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남편을 도와주려 하자 제 팔을 뿌리치면서 시부모님을 불러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었네요. 저 혼자서 허리를 다친 남편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몸이 좋아질 때까지 있어달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정말 많았지만 다른 부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몸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지속적인 고통이 뒤따른다며 힘들어하길래 병원을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시부모님께서 다음날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 예정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남편과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말하길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했었는데 몇 달 동안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좀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손상을 받았는지 아직 전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전달받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었죠. 남편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댁 식구들과 또다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냐고 물어보자 길면 2달 정도는 물리치료 받아야 될 것 같다면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참에 시댁 식구들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몸이 회복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거야? 당신은 가족이니까 편하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시부모님 집이 멀쩡히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집안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알아? 당신 아가씨 방에 안 들어가 봤지? 돼지 우리가 따로 없어. 남의 집에서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써야 하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이 정말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시부모님께서도 처음엔 청소도 해주시고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 같더니 이젠 아예 손을 놓고 계시던데? 결국 내 집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치우게 되는 거잖아. 요즘 들어 신경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 당신이야 어차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편하기야 하겠지. 그런데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치워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한숨부터 나온다고. 어쩔 땐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정도야. 나도 그만큼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 기분이 많이 상한 듯 보였었죠.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속에 있던 말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알게 모르게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방의 물건들을 전부 다 안방으로 옮기고 있길래 급하게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집안의 구조가 전부 다 바뀌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네요. 저번에도 상의도 없이 행동하시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시길래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게 되었고 제 목소리에 시부모님께서 놀라셨는지 행동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왜 아버님, 어머님 짐을 안방으로 옮겨 놓는 거냐고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옮기라고 했어.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옮기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셨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시대. 이번에 처분하신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셨거든. 수익이 좋으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함께 생활해야 될 것 같아. 당신도 우리 식구랑 함께 지내오면서 이제는 서로 눈치껏 행동하고 도와가면서 잘 지내고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던 불만들은 내가 전부 다 고쳐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눈에 거슬리는 건 없을 거야. 이번에 좋은 곳에 투자를 좀 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집을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다. 그때까지만 신세 좀 질 수 있지? 우리랑 함께 살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잖아. 나중에 내가 신세 진 건 전부 다 보답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불만 있는 건 다 얘기해라. 내가 집안 살림이랑 부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새언니야,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도 앞으로 깔끔하게 생활하도록 할게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오늘 새언니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보실래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시댁 식구에게 봉사하려고 결혼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집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저는 차를 타고 오래간만에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당분간 머리도 좀 식힐 겸 친정에 있기로 했네요. 아빠는 엄마를 병으로 먼저 세상 떠나보내시고 혼자서 지내고 계셨었어요. 오래간만에 아빠 얼굴을 보는데 그동안 답답했던 순간들이 잘 풀리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흐르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일 있냐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신 아빠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지만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깊은 생각에 빠지셨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시곤 조만간 시부모님을 뵙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들에 대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저와 같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려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고 그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새벽같이 출근을 한 뒤 돌아오는 주말에 아빠와 함께 제 집에 죽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출퇴근을 친정에서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주말이 오기 이틀 전에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충격적인 말이 제 귀에 들어오고 말았죠.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어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아빠는 부딪힘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나신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신 거였네요.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에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의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는데 한 여자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저에게 다가와선 오열을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게 되었는데 상황을 들어보니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큰 건이 하나 들어와서 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잠깐 앞을 못 본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아빠와 부딪히게 된 거였네요. 그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저희 아빠를 세상 떠나시게 한 가해 차주분 또한 오열을 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벌어진 사고라 저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해자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남편을 휠체어에 태운 채 많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네요.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제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며 괜찮냐고 제 손을 잡아주었고 남편과 시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해 차주분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맨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빠의 장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를 세상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더 이상 저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너무 마음이 아파졌고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 대신 아빠의 장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네요. 그렇게 아빠의 장례만큼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한동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채 아빠가 안 계시는 친정에 혼자 눈물을 삼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가 쏟아졌지만 당분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의 장례가 끝이 나고 한 달 정도 저만의 시간을 가진 뒤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께 전화가 와서 힘들지만 만나게 되었고 상대방의 보험사 측에서 주는 보상금 말고 가해 차주분들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저에게 위로금을 전달해 주었어요. 돈 말고는 해결해 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죄송하다며 저에게 돈 봉투를 내민 뒤 제가 받지 않을까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길래 별일 없으면 당분간 아빠 집에서 지낼 거라고 하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다면서 서둘러 집에 와주길 바랐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의 장례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줬던 걸 생각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발을 들였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한 뒤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건전지가 다 됐는지 먹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집안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고 있었네요. 언제 온다는데? 너도 빨리 누워서 준비해라. 멀쩡히 서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걔가 가만히 있겠어? 우린 이제 며느리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게 뭐예요? 길거리에 앉으면 어쩌려고 그런 무모한 투자를 해서 그 큰 돈을 전부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도 저희가 장례식 때 최선을 다해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는 않을 거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도 잘해야 되겠지만 네가 제일 문제야. 항상 말을 할 때 불만도 같이 섞어서 말을 해서 사람 기분을 안 좋게 만들잖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니까 눈치껏 좀 행동해. 저도 이제부터 슬슬 일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알아봐? 그냥 이대로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만 받아먹으면서 살면 되지. 사돈어른 세상 떠나고 보상금 꽤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그 사돈어른 사고 낸 가해 차주분이 은인이지 뭐냐. 아주 타이밍도 좋게 사고가 나서 꽤 큰 돈이 들어왔잖아. 이참에 그 보상금으로 우리한테 생긴 빚까지 전부 다 갚아달라고 하면 되겠네. 당신 앞으로 남들 한다고 따라서 아무데나 투자할 생각 절대 하지 마. 그동안 저를 속이고 살아왔던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의 대화가 현관문 밖으로 들려왔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네요. 도로 건전지가 다 돼서 갈아 끼워야 된다며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맞아주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방에 누워선 힘들게 몸을 돌리는 연기를 보이더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힘겹게 휠체어에 앉혀 거실로 나오게 도와주었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보상금 얘기였고
장례식도 끝났으니 기분 전환 겸 바람 좀 쐬러 가는 게 어떻겠냐는 시모의 말에 그렇게 해주겠다며 아빠의 장례식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하자 고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의 제주도 비행기를 티켓팅해 드렸고 남편은 허리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얘기하자 시부모님께서 남편도 바람을 쐬게 해줘야 한다며 같이 가길 원하셨네요. 시모는 여행을 다녀온 뒤에 기니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무슨 말을 하실 건지 대충 알고 있었죠. 분명 투자에 실패해서 제가 도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꺼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친정의 짐들을 마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다음날 제주도 여행 가는 거에 들떠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일주일이나 다녀오는 거였으니 상당히 만족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심부름센터를 알아봐 다음날 일정을 알려준 다음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주길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새벽같이 떠나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집을 떠나자마자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제 명의로 된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죠. 정신없이 모든 일을 끝낸 뒤 일주일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며느라, 우리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도착했는데 왜 문이 안 열리는 거니? 집이 비어 있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원래 번호가 먹히지 않네? 제주도는 잘 다녀오셨어요? 그 집 빈집이에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어차피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집안에 있던 짐들은 그의 이름으로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놨으니까 가셔서 돈 지불하신 다음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편함 보시면 이혼 서류 있으니까 일정에 맞춰서 오면 된다고 그이한테 알려주세요. 서류 봉투 안에 이혼 서류 말고도 다른 몇 가지 선물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다시 제 핸드폰에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안에는 남편이 제주도에서 사지 멀쩡히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고 아파트 CCTV에서도 남편이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전부 담겨있는 증거물들까지 전부 넣어 두었네요. 잘못했다는 문자 오고 받지도 않을 전화가 계속해서 오길래 전원을 꺼버린 뒤 정해진 날짜에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애원을 하셨지만 제 마음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네요.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요구했지만 결혼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손을 들어주었던 거죠. 결국 남편은 되려 저에게 위자료를 토해내게 되었고 그렇게 시댁 집안을 내칠 수 있었네요.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시댁 집안은 알거지가 되었고
남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친다며 저희 아빠 집에 찾아와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했지만 이미 바닥까지 봤는데 제가 용서할 필요는 없는 거였죠. 정말 웃긴 건 시댁 집안들이 당장 돈이 없어서 작은 원룸 하나 겨우 구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저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에 찬물을 들이부었고 절대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강하게 닫았네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언제 또 찾아올지 몰라 조만간 아빠가 살고 계셨던 집도 처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좋은 날만 생겼으면 하네요. 저를 놓친 그 집안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겪게 된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첫 달은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집안 정리가 끝나지도 않았었고 내부 구조조정을 다시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수선한 날들을 보냈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제 옆에 있어준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꼭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무언가가 제 발끝에 닿았고 고개를 숙여보니 검은색 상자가 눈에 들어와 꺼내보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아내의 물건이라 함부로 열어보는 건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박스 테이프로 전체를 밀봉해 놓은 상자를 잠깐 흔들어 본 뒤 다시 침대 밑에 도로 넣어 두었네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뜯으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아내는 준비가 다 끝이 났는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렇게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식사를 함께 먹고 있는데 침대 밑에 있던 박스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음식을 먹던 아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박스 안에 있던 내용물이 뭔진 확인하지는 않았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 아예 뜯지도 못하게 테이프로 촘촘히 감아놨던데? 그냥 열고 싶지 않아서 촘촘히 감아둔 것뿐이야. 나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아까운 것들이라 밀봉해 놓은 거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인데 왜 버리기에 아까운 거지? 그런 물건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 상자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느낌을 주는 물건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 상자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지?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할게.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결혼했어도 당신 물건이 아니면 건들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제 시선을 피하면서 말까지 더듬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는 게 느껴졌지만 신혼 초라 저 또한 말도 안 하고 아내의 물건을 괜히 건드려서 안 좋은 기억을 또다시 꺼내게 한 것 같아 좀 미안했었어요. 아주 잠깐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아내는 다른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평소처럼 대하길래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검은색 상자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물건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장모님과 처형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끝나서 서둘러 들어왔는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장모님과 처형의 얼굴은 붉어진 상태로 무언가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듯 보였었죠.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모님과 처형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흘리던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이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장모님과 처형은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가족들 간에 풀지 못한 갈등이 약간 있어서 그런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는데 아내가 당분간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돌린 처형이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왜 너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나는 네가 한 결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니까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 알겠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왜 다들 그러냐고. 너 정말 그러다 벌받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면 되겠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는 게 좋을 거다. 아,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랑 언니가 이러는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몰라?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네가 잘했어야지. 적은 나이도 아니면서 그딴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나중에 그 피해 누가 감당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한 빨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고 2번 다시 일로 엄마랑 내가 신경 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엄마가 얼마 전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한 거 알고는 있어? 장모님과 처형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꺼내놓으며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장모님과 처형한테 불만이 많이 쌓였는지 쉬지 않고 막말을 하면서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그런 광경을 목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태였죠.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장모님과 처형이 제 눈치를 보더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집 밖을 나가셨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 뒤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던 터라 방에 들어가 아내를 진정시켜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내가 혼자서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저는 그 자리에 멀뚱히 서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 일단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니 아내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눈물로 인해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띄었네요. 좀 괜찮아졌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퇴근하자마자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무슨 일이길래 장모님이랑 처형이 흥분하시면서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사소한 집안일 문제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거든.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은 물어볼 생각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해 보여서 그런 거지.
정말 별일 아닌 거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나는 남이 아니라 당신이랑 평생 함께해야 될 사람이야. 숨기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2번 다시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많이 힘들어 보였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면서 저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네요. 그런데 장모님과 처형이 다녀가신 이후로 아내는 매일 저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5시에서 5시 반 정도 됐었는데 아내는 매일 저녁 9시에서 10시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근이 없는 회사라고 알고 있던 저는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최근에 퇴사한 사람의 몫까지 해야 돼서 일이 많아졌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차라리 회사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내는 조만간 사람이 구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그런 아내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불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결국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집에 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안 좋은 말을 꺼내놓게 되었고 처음으로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몇 시야? 그래도 평소에는 늦어도 10시에는 들어오더니 왜? 오늘은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네. 직원을 그렇게 부려먹는 회사가 어디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한 명의 직원이 퇴사해서 내가 그 사람의 업무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분간 이해해달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지금 시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당신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솔직하지 않고 항상 속마음을 전부 다 꺼내놓지 않잖아. 우리는 이제 서로 솔직해져야 한다고.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당신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줄 것 같은데? 나중엔 솔직하게 얘기해주겠다는 믿음 하나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 나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는 거지? 조만간 회사는 다른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지금 상당히 힘들어 보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솔직해지고 모든 걸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들도 많은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당신이 말하는 개인의 사생활이 나보다 중요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나한테 말하지 않고 숨길 생각인 건데? 당신 회사에서 5시 정각에 퇴근했다며? 회사에서 야근을 한 역사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퇴근하고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시간을 나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지면 안 되겠어? 당신 지금 내 뒷조사한 거야? 부부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방금 당신 입으로 얘기했으면서 어떻게 내 뒷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고 더 이상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조만간 전부 다 해결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 나는 온전히 당신이 걱정돼서 회사에 전화해 본 것 뿐이었어. 그런데 회사에 야근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땠을 것 같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줘.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왜 당신한테 모든 걸 설명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데 설명해줘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또 다른 불신이 생겨나겠지. 지금의 상황에선 당신한테 너무 실망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당분간 우리 방을 좀 따로 쓰는 게 좋겠어. 난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 아내는 제가 뒤에서 몰래 조사를 해봤다는 거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한 달 넘었는데 이런 관계로 발전되어 간다면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점점 문제가 커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저와 같이 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내는 저에게 일절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결국 그 끝은 이혼밖에 없을 테고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 그런 불행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내는 제가 뒷조사를 했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왜 제가 손을 내밀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웃긴 상황이었죠. 그만큼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아내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네요. 퇴근하고 나서 6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과 안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 저도 아내를 향한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퇴근해서 아내의 회사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 5시 정각이 되자 퇴근한 아내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올라탔고 그 모습을 보곤 조용히 거리를 유지한 채 뒤따라가게 되었네요. 아내가 탄 차량은 썬팅이 너무 진하게 되어 있어서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자일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차량이 제가 쫓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차량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올렸고 이리저리 추월을 하면서 절대 따돌리지 못하게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 앞에서 갑자기 바뀐 정지 신호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 허탈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친 침대 밑에 있던 상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와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터라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상자가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숨겨둔 의문의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알 수 없는 물건이 담긴 상자와 장모님과 처형이 아내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누군가의 차를 타고 사라진 아내의 모습들은 저를 점점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날은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서 그런지 집에 있던 술이란 술은 전부 다 마셔버렸고, 핸드폰 진동 소리에 한참 동안 잠들어 있던 제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가 버린 상태였네요. 진동이 울린 핸드폰을 힘겹게 주워 들었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누르려 했는데 전화가 끊겼길래 다시 장모님께 전화를 걸으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처가 식구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린 뒤 급하게 장모님께 전화를 하니 바로 전화를 받으신 장모님께선 저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냐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말을 이어나가시지 못하자 처형이 대신 핸드폰을 건네받아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택시를 잡고 처형이 알려준 병원으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왜 이제야 왔냐고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오열을 하셨고 제 눈앞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장모님과 처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되묻자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자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전날에 제가 쫓아갔던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한 남자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물어보자 외도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가드레일 충돌 사고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미동조차 없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말도 없는 아내의 장례를 진행해야 됐고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장모님과 처형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친 장모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처형을 데리고 자리를 옮기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장모와 처형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 두 사람이 인적이 드문 병원 사각지대에서 소곤거리는 대화를 듣게 되었고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면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게 되었네요. 그리곤 저는 급하게 아내가 누워있는 안치실로 달려가
굳게 닫혀있는 관뚜껑을 부쉈습니다. 제가 관뚜껑을 부수기 시작하자 처갓댁 식구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장인어른께서도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급하게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그렇게 관뚜껑이 열리자 제가 집안에서 그토록 찾았던 아내의 검은색 상자가 간 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밀봉되어 있던 박스를 뜯어버린 순간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어떻게 된 거냐고 처가 식구들에게 물어보자 아무도 제 말에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은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게 만들었네요. 저와의 시선을 피한 장인은 입을 굳게 닫고 있었고 엄청난 소란에 장모와 처형이 안치실로 급하게 들어오길래 상자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바닥으로 쏟아내 버렸고 그걸 본 두 사람은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사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제가 모르는 과거에 대해 이제는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혜진이랑 저 사람이 무슨 관계냐고요? 왜 이 상자 안에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고 두 사람 품에 갓난아이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거짓을 얘기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부,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유품이라 넣어둔 것뿐이라고. 우리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래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두 분이서 나눈 대화를 제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고요? 저는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재생시켰고 장모와 처형이 나눈 대화가 안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장모는 온몸을 떨면서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처형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몰랐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가 식구들 모두가 한통속이었고 저에게 접근한 이유는 전부 돈 때문이었다는 게 녹음된 음성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찾을 수 있는 증거물은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걸 누가 알 수 있는데.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나보고 보관해달라고 했던 게 정말 다행이었던 거야. 만약 그 물건이 박서방 집에 있는 상태로 혜진이가 떠났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고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세상을 떠났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받을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 걔는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어찌됐든 박서방 몰래 간 속에다 넣어놨으니까 화장하면 증거물은 같이 없어지는 거니 걱정할 필요 없다. 몰래 처분하고 싶긴 했었는데 혜진이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물건들이었고 그 안에 자기 자식의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 손으로 처분하기에는 뭔가 찝찝하잖아. 이참에 이렇게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래서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야. 고아였던 그놈과 10년 동안 동거하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다가 결국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애부터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됐었잖아. 내 딸 인생 한번 살려보겠다고 둘이 겨우 헤어지게 만들어서 겨우 돈 많고 능력 좋은 놈이랑 결혼시키게 만들었는데 그놈이 나 몰래 내 딸이랑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걸 들켰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뱃속에 있던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둘이 절대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한 벌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뒤쫓아간 것밖에 없고 자기들이 도망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어찌됐든 우리는 앞으로 박서방만 옆에 끼고 살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며 돈만 받아먹으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 사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다. 너도 인생길 좀 피려면 앞으로 입 조심해.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기 전에 10년 동안 만나오던 동거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얼마 못 가 사망하게 되었고 장모는 둘의 관계를 정리시키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런데 아내가 저와의 결혼 이후 또다시 그 남자와 만남을 지속해 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장모에게 들키게 되면서 도망을 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숨긴 채 저희 집안에게 접근한 처가댁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동안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모든 건 장모의 조종하에 이루어진 결과였던 거였죠. 그렇게 아내의 장례가 끝이 나고 처가 식구들에게 소송을 걸던 도중 차량 사고가 난 근처에서 블랙박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블랙박스 영상 속의 음성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내와 그 남자와의 대화를 듣는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에 결국 오열을 하게 되었고 너무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네요. 나랑 그냥 도망치자고. 내가 앞으로 잘한다니까. 당신 아직까지 나 사랑하잖아. 나는 가족도 없고 당신 하나뿐인데 이렇게 끝낼 거야? 이게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이랑 함께 하는 거 지쳤어. 10년을 기다렸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 임신했어.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고. 엄마가 당신이 나한테 다시 접근한 걸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나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뿐이야. 갈 길이 다른데 계속 고집 부려봤자 소용없다고. 그 사람은 당신처럼 욱하지 않고 맨날 술에 쩔어서 그런 곳에 드나들지도 않아. 오로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내 과거를 그 사람한테 밝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지금 그놈의 아이를 가졌다고? 내가 당신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을 것 같아?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리고 그거 알아? 아까부터 나를 따라오는 차량이 2대나 있는데 하나는 당신 어머님이고 또 다른 한 대는 아마 그놈일 것 같네. 지금 당장 차를 세워서 이 모든 사실 그놈한테 알리고 어머님한테 우리 다시 만날 거라고 얘기할까?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내 통장에 5억 넣어놔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이 세상 뜨진 않을 거야. 어차피 그놈 돈 많다며.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놈은 아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제가 아내의 뒤를 쫓아갈 때 장모님도 아내의 뒤를 뒤쫓고 있었네요. 저는 놓쳤었지만 장모님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둘의 사고를 유발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뱃속의 아이가 그놈의 아이가 아닌
제 아이였다는 거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이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건 한 사람만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고,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처가 식구들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사기 결혼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진행하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후련하지가 않네요. 아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좋지 않은 과거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신중하라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모든 사실을 숨긴 사기 결혼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제 삶에 평생 남게 될 기억이 된 것 같네요.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만나 관계를 이어나갈 때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바뀌는 순간은 분명 찾아오는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었고 2살 된 딸이 현재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한테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죠. 원래의 성격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 결혼 3년차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막 태어난 제 딸을 육아하는 것도 쉽지 않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을 술에 찌들어 있었죠.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조금씩 술을 입에 대는 것 같더니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낄 수 있었던 건 딸이 태어났으니 자기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집안의 가장이 무책임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였을 때 저는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예고 없이 퇴사를 하면서부터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저와 딸을 위해 돈을 벌어오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남편과 결국 부부 싸움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 정말 속아서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집안에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아 코골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심각한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자고 일어나 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정말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나랑 서유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씨, 잘 자고 있었는데? 왜 깨우고 그래? 지금까지 모아둔 돈 있잖아. 일단 그거 쓰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제 늦게 들어온 거 알면서 꼭 깨워야 돼? 우리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통장에 돈이 바닥난 지가 언제인데.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해봐. 얼마를 벌어오던 그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 몇 푼이라도 벌어오라고. 매일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다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이런 삶을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아침부터 거참 되게 시끄럽네.
나는 지금 일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불안하면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되잖아. 서율이 들쳐매고 식당 일이라도 해. 그게 집안의 가장이 할 말이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랑 서유리는 당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몰라? 제발 평범하게라도 살면 안 돼. 남편은 자기를 아침부터 깨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눈물을 터뜨렸는데도 남편은 그런 저를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오히려 듣고 싶지 않다면서 몸을 돌려 이불을 덮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 사이 제 딸도 잠에서 깼는지 배가 고프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시부모님께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셨죠. 왜 또 왔어? 이번에도 돈이 필요해서 온 거냐? 광훈이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걸. 여기까지 와서 손을 벌리면 어쩌자는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제가 이러고 싶어서 왔겠어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지금 그이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돈 벌어 올 생각은 안 하고 술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내 손에서 떠났으니 무슨 일이 생기던 나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너한테 지어줄 돈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우리는 여유가 넘치는 줄 아니? 그럼 저랑 서유리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도 이런 삶을 원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만 도와줘야 되는 거니? 너희 사돈은 뭐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니까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네가 내 아들 선택한 거잖아. 그럼 이런 것도 감수해야지.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온 거라고요. 그이가 지금 경제적인 활동은 아예 안 하려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책임을 지셔야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겠습니다. 이혼? 그런 걸로 나를 겁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네가 내 아들 데려갔으니 이런 걸로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가서 모리채를 잡던 밖으로 내쫓아버리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번에는 우리도 도와줄 수가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퍽 하면 찾아와서 손 내미는 게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시모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도 지쳐버린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려는 시모에게 분노만 키우게 된 채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계시던 시부가 저를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10장을 쥐어주시면서 시부도 시모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못난 아들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때 제 심정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했었지만 저희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돈을 타서 쓰고 있으니 시부에게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시부는 시모 눈치를 보면서 돈을 뺏기기 전에 어서 들어가 보라며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그렇게 5만 원짜리 10장을 손에 쥔 채로 버스를 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근처에서 이유식을 막 시작한 아이를 위해 장을 보고 필요한 생필품을 산 뒤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찾아봐야 했어요. 만약 남편한테만 의지한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아이를 재운 뒤 한숨 돌리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뜬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남편의 모습은 옷걸이에 걸어둔 제 옷을 뒤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는 순간 남편은 장보고 남은 돈을 제 옷 주머니에서 빼선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잠결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을 붙잡을 틈도 없이 도망쳐버려 이미 제가 현관문을 뒤쫓아 나갔을 때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죠. 곧장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고 그날 하루 종일 날이 새도록 남편을 기다리자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술이 만취된 상태로 들어온 남편의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이미 돈을 전부 다 써버린 상태였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시부가 저에게 준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밀치면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뻗어버렸고 저는 감정을 통제하기에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세차게 뿌려 버렸어요. 잔물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난 남편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화를 내길래 이어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날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도 없었어요. 제가 자존심 다 버리고 시댁에 찾아가 힘들게 얻은 돈이었는데 남편은 그 돈을 자기 술 퍼먹는데 다 써버렸으니 더는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사는 건 평생 불행이었고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저질렀고 술이 만취 상태라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에서 저와 아이가 더 큰 피해를 받게 될까봐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남편을 겨우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양가 부모님까지 경찰서에 오셨고 저희 부부 사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제 얼굴에 멍든 자국을 보곤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욱더 난리를 치셨어요. 이런 와중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시모는 이 모든 상황이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문제죠. 집안일만 잘하면 뭐해요? 아이가 있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충분히 부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본인은 일하기 싫어하면서 내 아들 복은 돈을 벌어오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내 아들도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었고 가끔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뒤에서 계속 볶아대니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그러니 더욱더 반발만 거세지는 거죠. 저도 이 모든 원인 제공이 며느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능력도 쥐뿔 없는 그쪽 아들 사이로 받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성실해 보이는 것 하나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줬구만. 이 모든 게 전부 다 거짓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까지 때려치운 것도 모자라 술만 퍼질러 마시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지 않은 저놈이 애초부터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제 딸에게 탓을 돌리시는 건데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어떻게 자라왔는지 안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더는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그만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네요. 참, 그건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저도 저런 며느리 100트럭 갖다 줘도 안 받아요. 아들, 너도 더 이상 미련 없지? 바로 이혼하고 갈라서라. 남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저와 이혼을 하겠다며 경찰서에서 난리를 쳤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제가 받은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물리적으로 행사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까지 처리를 한 이후 그렇게 더는 서로 마주하지 않기를 바랐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했고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에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을 1년 만에 다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을 오픈하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직 음식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시모였네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져 버렸고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식당을 한번 훑어봤어요. 너는 남 밑에서 식모 노릇이 전문이냐? 나랑 이혼하고 한다는 게 고작 식당 일이야?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전혀 없구만. 그 나이 먹고 식당 청소나 하고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엄마, 우리 다른 데서 먹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든든하게 아침 먹고 시작하려 했는데 기분 잡쳤네. 내 아들과 이혼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 것처럼 그러더니 꼴랑 남의 식당에서 일이나 하고 있니? 적지 않은 나이면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곳에서 식당 일이나 하고 있어? 그때도 너를 봤을 때 앞이 막막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어쩜 편한 게 하나도 없니? 볼일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나가 주시겠어요? 저도 아침부터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는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는 있니? 딱 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인생을 막 살아도 당신처럼 식당 일 하면서 살지는 않거든. 여기서 일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한심하게 산다.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양육비나 먼저 보내지 그래? 지금 몇 달 동안 안 보낸 거 알지? 이번 달에도 양육비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거 꼴랑 몇 푼 된다고? 걱정하지 마. 알아서 줄 거니까. 하기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너는 한 푼이 아쉬울 것 같기도 하네. 인생 사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시모를 1년 만에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전 남편과 시모는 힘겹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자기와 이혼한 걸 후회하고 있지 않냐며 저에게 한심하다고 막말을 뱉어대고 있었어요. 식당 청소를 하고 있던 저를 보며 비웃던 남편은 아침부터 제 감정을 계속해서 건드렸어요. 더 이상 상관없는 관계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길래 저 또한 아침부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서로의 감정 상태가 점점 고조가 되자 저는 식당에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핸드폰을 들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던 시모는 그만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전 남편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와 살면서 무슨 불만이 그리 많았는지 혼자 흥분해서는 쉬지 않고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식당 사장님과 전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알고 계셨던 사장님은 전 남편의 얼굴을 쓱 보더니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아직 식당이 오픈 전이라면서 나가달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지만 전 남편은 사장님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막말을 계속 쏟아 붙였죠.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는 제 식당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영업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당신이 여기 식당 사장이야? 내가 저 사람 전 남편이라서 한마디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회사 일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퇴사를 했는데 돈 안 벌어 온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혼까지 만들게 했거든.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순순히 이혼해준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아. 전 남편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는 건데 식당 사장은 빠져줬으면 좋겠네. 서로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니잖아. 오래 알지는 않았어도 그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인성이 더 바닥이라서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네요.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시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전 남편 보고 빨리 자리를 뜨자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을 하고 있었지만 전 남편은 이미 흥분 상태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식당의 물건들을 들고 집어 던지면서 난리를 치자 침착함을 유지하던 사장님도 전 남편과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면서 더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네요.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식당으로 들어오게 되자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선 전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그만하라고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주변을 살피던 그 사람은 경찰들을 보더니 순식간에 굳어진 얼굴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도망을 치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식당 문을 열고 급하게 나가려는 순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과 부딪히면서 전 남편과 시모는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사람은 전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박동만 씨? 제가 정말 힘들게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동안 어디에서 숨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서로 가주실까요? 당신이 뭔데? 어딜 가자는 거야? 뭐라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 안 나? 생사람 잡지 말고 저 사람들이나 잡아 쳐넣어. 이게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야? 박동만 씨는 현 시간부로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하고 가자고 했잖아.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인 줄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어? 잘하는 짓이다. 지원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다가 금방을 털고 다녔거든요. 안 잡히려고 징하게 도망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네요. 한동안 일이 바빠서 아침 먹으러 오지 못했었는데 오늘따라 오고 싶은 느낌이 들어 와봤는데 오길 잘했네. 지원씨, 제가 지금은 이 사람들을 서로 데려가야 돼서 밥은 나중에 먹으러 올게요. 우리 저녁에 같이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뭐야? 너희들 무슨 사이야? 너는 나랑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냐? 이거 당장 안 놔? 나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쪽이 지원 씨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만도 나는 참을 수가 없다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지원 씨와 결혼할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에 전 남편과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사람은 형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 남편이 절도를 하고 있었다는 건 저도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란 상황이었죠. 전국을 돌며 늦은 새벽 시간에 금방을 털고 다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김 형사님은 전 남편과의 관계를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건 저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괜한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그 남자는 언제나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고 저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길 원하고 있지만 또다시 그런 아픔이 오게 될까봐 걱정이 많고 신중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전 남편에게 결혼할 사이라면서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전 남편은 1년 만에 제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에 화가 치밀었는지 분노한 모습으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 남편을 제압하는 형사인 그 사람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시모는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식당에서 청소한다고 깔보더니 본인들은 떳떳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지인분의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적지 않은 월급을 챙겨주시지만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까지 제공을 받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현재 그 사람은 형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 남편과 시모의 사건이 끝난 이후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사람은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며 과거에는 돈 때문에 가난하게 살다가 마찰이 생겼고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한 끝에 이혼까지 했지만 그 사람은 평생 저와 제 딸을 지켜줄 자신이 있다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과거의 기억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줬으면 좋겠다고 결혼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저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고 있네요. 그 사람 말이 전부 다 옳았던 게 전 남편과도 서로 사랑해서 살림을 꾸렸지만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았었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면서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사랑은 도망간 듯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다면서 좋은 발전이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 거 바라지 않고 소박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